4번부터 봅니다. 저당시장, 저당 유동화. 그래서 저당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당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1차 시장, 2차 시장 구별, 전제조건, 효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하고 한 페이지 넘겨서 MBS라는 증권의 종류 물어보는 거 두 가지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당시장의 구조부터 좀 보시면 293번 주택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을 1차 시장이라 부르죠. 이걸 다른 말로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시장.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건 2차.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94번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어디더라? 2차랬어요. 2차. 이게 유통되는 게 2차니까. 그래서 만약 2차 시장이 없다면 1차 시장은 자금이 고갈돼서 더 이상 저당 대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295번 1차 대출 기관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걸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도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이걸 2차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 기억하실 거 시험에 나왔던 거 반드시 내다 팔아야 된다?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6번은 2차 시장에서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2차 시장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랬고 그게 원래 돈을 빌려간 차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저당 차입자는 돈을 2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이 유동되는 데랑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 지금 본 네 가지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 구별하는 문제인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297번은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 실제 나왔던 지문이죠. 저당 시장에서 저당권이 원활하게 유동화되려면 1차 시장의 수익률인 저당 수익률이 2차 시장의 수익률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 정리했었죠. 그 다음 298번과 299번은 저당의 유동화됨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럼 298번 저당이 유동화되면 대출기관은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대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럼 대출자는 돈이 많아지는 게 장점이었죠. 그럼 그 돈이 많아지는 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장난에 속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99번 저당의 유동화로 1차 대출기관들은 단기 유동자산을 매각하여 장기 고정자산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이게 저당의 유동화의 사실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 대출자는 뭘 팔아서 뭘 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당을 매각해서 뭘 마련한 거다? 현금으로 맞바꾼 거랬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매각하는 게 단기 유동자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면 돼? 저당이면 되잖아요. 근데 저당을 우리는 단기 유동자산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입자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뭐라 불러요? 장기 고정자산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기 유동자산은 누구다? 현금이에요, 현금. 장기 고정자산은 누구고? 저당.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건 대출자가 뭘 매각해서? 현금을 매각해서 저당을 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셔야 돼? 단기 유동자산과 장기 고정자산의 위치를 맞바꾸면 되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1차 시장, 2차 시장 구별, 그 다음에 유동화됐을 때 전제 조건, 효과.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일 많이 묻는 건 1차 시장, 2차 시장 구별해라. 구별해라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에 MBS의 종류, 그래서 네 가지 MPTS, MBB, MPTB, CMO 구별하실 때 네 가지 갖고 구별하는 거랬죠? 저당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원리금 수주권을 누가 보유하느냐,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에 따라 콜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가지 구별하시고 외우실 때 아예 외우기 편하게 MPTS는 T자 들어가니까 다 뭐랬어요? 투투투. 그래서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콜방어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MBB는 B자 들어가니까 발발발.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콜방어를 실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MPTB와 CMO는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고 T자랑 B자랑 둘 다 들어가니까 발투투로 기억하시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MPTB는 콜방어가 안 되지만 CMO는 채권을 여러 개로 쪼개기 때문에 얘는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거 봤었죠. 그래서 303번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조기상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콜방어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MPTS는 조기상환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콜방어가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04번은 우리 문제집에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MBB하고 MBTS 구별해드리면서 그림 그리는 거 맨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MBS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한테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면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권리가 저당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를 투자자한테 이전을 하고 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MBS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 권리 이전할 때 투자자한테 이 두 가지 권리를 전부 다 팔아먹었다. 그럼 이걸 뭐? MPTS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 두 가지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갖고 돈을 빌렸다. 그럼 이게 MBB였고 두 가지 권리 중에 저당권은 발행자가 그대로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만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걸 뭐라 한다? MPTB 또는 CMO. 그래서 이거 구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매각하는 형태냐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 형태냐 구별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어요? 이걸 팔아먹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당 총액. 그걸 팔아서 받는 돈 어디 갔어? 얘한테 이렇게 받는 자금. 이걸 팔아서 받는 돈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랬어요? 증권의 발행액이라 불렀죠. 그러면 MPTS는 팔았으니까 이 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과담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어? 아파트 팔 때 파는 물건이 아파트고 그걸 팔아서 받는 돈이 있다면 두 개를 팔 때 초과담보 받고 팔아요? 초과담보 제공하고 팔어? 내 아파트는 좀 후지니까 담보라도 좀 드리고 팔을게요. 이렇게 해? 그런 거 없어. 그냥 파는 물건의 가치와 받는 돈의 가치가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초과담보 없고 저당총액과 증권의 발행이 같아지는 게 뭐였고 매각하는 형태인 MPTS.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담보로 이 돈을 빌려야 되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더 커야 되는 게 누구였어요? MBB였지. 그거 물어본 게 304번. 이해되시면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놓고 가는 거죠. 304번. MBB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죠. 여기까지 틀린 데가 없어요.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당 총액과 저당 총액과 저당 채권의 발행액이 일치한다.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어떤 형태랬어요? 팔아먹는 MPTS랬지. 그래서 초과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얘는 돈을 빌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조기성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가? 아니었죠. 얘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설명은 누가 맞는 거고 MBB가 맞는 거고 뒤에 형태 임으로까지로 딱 잘라서 앞에까지는 맞는 표현이 MBB에 대한 설명, 그 뒤는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MPT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304번이 틀렸고 305번 CMO는 저당 채권의 총 발행을 여러 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눠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트렌치별로 이자율과 원금이 상환되는 순서를 다르게 발행하는 게 CMO였죠. 그래서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채권으로 구성되는 게 CMO다. 그래서 306번. CMO 중에서 CMO에 나누어진 그룹 중에서 마지막 그룹, 즉 만기가 제일 길은 걸 Z 트렌치라 불렀고 얘는 중간에 이자와 원금을 안 받으니까 만기 때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그랬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MO는 잘 모르겠으면 개 해보셨잖아요. 개. 그래서 개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돈을 얼마씩 묻어갖고 순차적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돈을 덜 받아가죠.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그 중간에 모아놓은 돈 한 번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Z2젠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말번. 개에서 말번. 말번은 그만큼 돈을 많이 받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양반이 도망을 안 가야지. 307번. 그래서 CMO를 뭐라 불러요? 다 계층 채권이라 불러. 307번.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BS랑 MBB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두 개 차이예요. 두 개 차이. 그래서 MBS는 대출기관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그럼 그걸 자기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탁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 신탁을 해요. 그래서 신탁계정을 설정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자기 소유로 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 상환하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고객 돈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혹시 내가 망하더라도 이 돈은 어떻게 하겠다? 상환하겠다라는 일종의 뭐라는 거다? 지급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급 보증을 통해서 발행되는 게 누구고? MBS고, 그딴 거 없이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형태가 MBB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급 보증이 없는 대신에 뭐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 요약집에다 써놨었어요, 이거. 그래서 MBS하고 MBB 구별하실 때 자기 신탁을 통해서 지급 보증을 하고 발행되는 게 MBS. 그런 거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만 인정되는 게 MBB.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문제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뭐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뭐 그 앞에 있는 거 뭐 구조 이런 거 물어보고, 한 해는 증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 5번 나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부터는 다 외울 거죠, 뭘. 그래서 1번에 있는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비교하는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디딤돌 대출이 나중에 나온 거니까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시랬죠. 그래서 일단 신청 자격에서 성년인 건 똑같지만 뭐에 제한이 붙는다? 소득 제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의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한테만 빌려주는 거고, 그다음 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만 있지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5년 주기의 변동금리도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대상 주택의 가액이 보금자리로는 9억이었지만 디딤돌 대출은 6억. 그럼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보금자리로는 100만 원부터 5억까지지만 디딤돌 대출은 2억까지만. 상환 방식에서 체증식이 없는 것도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거치 기간에서 비거치 방식 또는 1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보금자리로였고, 디딤돌 대출은 1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있는 주택연금도 외우실 것들. 근데 얘는 원래 있던 게 종신 방식이었고 새로 생긴 게 확정기간 방식이니까 종신 방식에 비해서 확정기간 방식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다른 점 뭐가 있는가,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되죠. 그래서 개정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개정된 거 2016년 3월에 개정된 거. 전에는 소유자만 60세를 넘어야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둘 중에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아무나 60세를 넘기면 신청이 가능한 거. 근데 주의하실 건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그 중에서 연소자분이 최소한 몇 세는 넘어야 된다? 55세는 넘어야 된다? 추가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택 보유수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같이 기억할 거 있죠.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돼요. 부부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한데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9억이 안 돼. 그럼 이때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억을 넘더라도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처분해서 9억 밑으로 다운시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수 요건은 세 가지 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뭐 노인복지주택. 근데 확정기간에서는 누구를 뺀다? 노인복지주택 빠진다는 거. 지급 방식은 이게 종신이든 확정기간 방식이든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고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신 지급, 뭐 확정기간 지급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계속 뭐로만 받는 거? 연금으로만 받는 걸 말하고, 종신 혼합 또는 확정기간 혼합, 그래서 혼합 방식이라고 나오면 일정 비율 몇 프로까지는 50%까지는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서 돈 갚아야 되는데 갚는 건 언제 갚는다? 내가 가고 나서 주택을 처분해서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대출금에 미달해요. 왜? 생각보다 오래 사시면서 많이 받아가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가격으로 한정되니까. 근데 반대로 2번 주택을 처분해서 갚으려고 그랬더니 돈이 남아요. 왜?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갖고. 그렇다면 그 남는 부분은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을 그만둬도 되는 사유는 원래는 법조문에 있는 거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외우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받을 분이 돌아가셨거나 집이 없어지면 연금은 그만둬도 됩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310번은 기출됐었던 문제를 좀 변형한 건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1번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실제로 공급하는 게 이 회사의 역할이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전세자금과 중도금 상환자금을 대출하는 건 은행. 이 회사가 하는 건 그에 대한 신용보증. 3번 매월의 주택연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도 은행. 이 회사가 하는 건 그에 대한 지급보증. 4번 학자금 대출증권 SLBS라는 건 똑같아요. 만약에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은행은 그 학자금 대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MBS처럼 어떻게 유동화시켜서 발행하는 증권이 SLB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로 법에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전부 다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으로 이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가 이 업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는 SLBS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관리만 하고 있고. 그 다음 5번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은 원래는 주택은행에서 하던 건데 이게 어느 은행으로 합병됐어요? 국민은행으로 합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은행이라는 시중은행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누구만? 1번. 311번은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이라는 걸 이제 학문적으로 구별하시자는 건데, 모기지론은 뭘 하려고 돈 빌리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집 구입자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지론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배운 누구랑 누구? 보금자리론과 디임돌 대출, 뭐 적격 대출 이런 것들이 다 모기지론이고, 그 다음에 영모기지론이라는 건 주택을 담보로 뭘 빌리는 거? 생활자금 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로는 주택연금. 구별하시면 되고. 312번은 화폐 시간가치 계산 배울 때 이해 잘 안 되면 뭐 외우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지금 이 페이지 기준으로, 이 책 페이지 기준으로 47페이지에 있는 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면 가는 거예요. 47페이지 가봐요. 47페이지 가보시면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얘기 나오죠. 원래 그거 갖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죽어도 잘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넘기라고 그랬죠. 한 페이지 넘겨서 뭐 있어? 암계사항이라고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뭐 정리한 거고, 돈에 이름 붙이는 방법, 밑에는 뭐예요? 개수가 어디에 쓰이는가 용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부동산 학개론 안에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과 관련된 개수가 쓰이는 곳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에 관련된 게 있어? 주택연금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엮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셔서 어디 있는 건지는 확인했으니까 312번 가보시면 보금자리로는 뭘 빌리는 거예요? 주택 구입자금 빌리는 모기지론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무슨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저당상수 계속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금자가 빠졌죠? 주택연이 아니라 주택연금에서는 개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연금의 내가 개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월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뭘 이용한다? 감채 기금 개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주택연금에서도 개수가 두 개로 나눠지죠. 만약에 마지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구하는 돈은 주택의 내가 개수, 그 다음 매월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구하는 건 감채 기금 개수. 외우시면 되잖아.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연금의 내가라는 돈은 어떤 돈이었어요? 매월 발생하는 연금들에다가 뭐를 보태갖고, 이자를 보태갖고 미래 시점에서 합한 돈이 뭐예요? 연금의 내가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매월 수령한 연금.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는 건 뭔 미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 돈에다 뭘 붙여서 이자 보태서 싹 다 합해갖고 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랑 개념이 똑같아요? 주택연금에서 마지막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누구의 개념과 똑같다? 연금의 내가의 개념과 똑같잖아요. 그럼 거꾸로 연금의 내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령하게 될 이 연금을 구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받는 적금이면 넣는 적금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감치기.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 없죠. 뭘 외워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1년 내내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47페이지로 공부하시면 좋고, 안 되면 48페이지 있는 거 외우기라도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313번 주택연금을 통해서 대출된 대출금의 합계가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생각보다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돈이 생기더라도 상속인한테 소구할 수 없다고 그랬고, 대출금의 합계가 담보주택 가치에 미달한다. 그럼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 누구한테? 상속인들한테 더 돌려줘야겠죠.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다가 좀 공간 남는 거 있잖아요. 안 한 거 있잖아요. 안 한 거. 뭐 내 집 연금 3종 세트. 세 가지 어떤 거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대형 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연계연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세 가지에서 기억하실 거 각각. 주택담보대출 상환연금은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목적이라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까 비율이 얼마까지 했는데 50%까지 했는데 그걸 몇 프로로? 70%까지로 어떻게 준다? 확대해 준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일 때 연금 더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얼마 이하?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 연금을 몇 프로 더 준다? 15%더 준다. 그래서 1.5, 15 더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연계대출은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사람이 몇 세 이상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에 보금자리론 신청하면서 내 집 연금, 아니 그 연금, 주택연금도 같이 신청하면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거. 그 세 가지 숫자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뭘.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4회차 모의고사는 그 얘기 했나? 그 동형 모의고사 1주부터 4주까지 보시잖아요. 1, 2, 3주는 공통이에요, 전국. 다 똑같은 걸 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이 봐요. 세롬 소속이면.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는 학원이면 다 똑같이 보는데 4주차는 그 출강하시는 선생님 보고 따로 내라고 그랬어요. 알콩달콩 둘이 풀어보라고. 왜냐면 1, 2, 3주를 똑같이 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 이건 꼭 내야 되는 문제인데 안 내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4주차 때는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선생님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상 1, 2, 3주가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게 한번 내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방심 안 하시니까. 근데 1, 2, 3주차 점수가 개판이요. 그럼 4주차는 어떻게 줘야 돼? 쉽게 줘야지. 그래야지 희망을 안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내는 거예요. 수업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점수가 좀 잘 나오게 하려면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부분은 시험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막판에 시험에 한 80점 맞고 가면 야,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이러고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뻥튀기 된 점수인데. 보니까 이번에 보신 세법하고 세법하고 중개사법 시험 봤죠, 지금. 동영 보니까. 평균이 한 45점에서 50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랑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가 다른 학원에서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니까, 제 과목이 아니니까 점수를 못하는데,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에서 몇 점 받는지 다 알잖아요.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알아. 그러니까 1주차 시험 봤던 게 평균이 좀 높게 나온 데가 51점, 그 다음에 좀 안 나온 데가 49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50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시험 보신 거예요? 지금 이 19태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절까지 세느라고 이걸 최소한 4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4, 5번은. 그러면 그분들보다 점수는 최소한 몇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더 높아져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으로 나와야 될 건 몇 점 정도? 한 55점. 그러면 아, 잘 따라오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점수 미치면 아, 이분들이 공부 더럽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학원마다. 그럼 이제 요번 모의고사 이제 1주차 다음 주에 보죠. 뒤에 이제 붙여놓잖아요. 평균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게 55점 미치면 어떻게 해서 계속 갈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해요? 뭐 이래갖고 붙었어.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고. 55점 이상으로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설명할 게 없는 거죠. 뭐 그냥 문제만 풀어드리고 마는 거죠.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요. 69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투자해서법. 아, 저도 천사 펴고 싶죠. 사람이 욕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할 수 없지 뭐.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수강생분이 수업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게 됐는데 교수님은 왜 하필이면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민법 같은 거 가르쳤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떻게 하겠어요? 민법을 모르는 걸. 69페이지 부동산 투자해서법. 더 웃긴 거 알려줄까요? 법대 나왔어요 저는. 근데 민법을 몰라요.
민법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부동산학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해서법 봅니다. 얘는 개정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고 최소한 그 표에 있는 건 다 외우세요. 우리 법조문 공부 많이 하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그러면 법조문 문제 낼 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숫자 바꿔놓는 거. 그거 갖고 많이 장난쳐요. 그러니까 숫자 위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시고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있는 거 설립자본금이 이번에 개정됐죠. 10억 5억에서 5억 3억.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정된 게 그 밑에 원래는 영업인가 하도록 돼 있는데 등록하여야 하는 회사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기본적으로 영업인가 해야 되고 기업구조적 리츠는 등록하는 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위탁관리 리츠는 얘가 공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모형 리츠냐 아니면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들 있죠. 연금이나 기금, 공제회 이런 애들이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안 해도 되는 회사들 이걸 편의상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무용 리츠라 불러요. 그래서 사무용 리츠는 뭐 할 수 있다? 등록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등록하여야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회사와 영업인가 받는 회사를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원래부터 있던 조문인데 숫자니까 좀 외울 필요 있죠. 그래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자기관리 리츠는 70억 이상, 위탁관리 리츠는 50억 이상. 이거 혼동하시지 말아야겠죠. 누구랑? 설립자본금이랑. 설립할 때 자본금이냐, 이 회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자본금이냐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는 1번에 있는 요건 잘 받으세요. 현물출자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최저자본금을 모두 확보한 이후에만 뭘 할 수 있다. 네, 현물출자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식공모는 그 공모 의무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영업인가 또는 등록한 후로 1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중에서 얼마 이상? 30% 이상은 반드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 자기관리 리츠는 30%, 위탁관리 리츠는 40%인데 지금 설명드린 주식 발행과 관련된 요건들은 누구랑은 아무 관계 없다. 기업 구종 리츠랑은 관련되는 게 없다라는 거. 배당 이런 건 됐고 자산 구성은 뭐 됐고 처분 제한에서 이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몇 년 동안은 1년 동안은 되팔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게 3개. 설립자본금, 등록하는 요건, 그다음에 그 주식 공모 의무 기간 연장. 그 3가지는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 것들도 어차피 지문 5개를 구성해야 되니까 다른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32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지분금융 형태일 테고 그 다음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회사 통해서 투자했으니까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322번. 위탁관리 리츠. 이게 기출문제인데 지점 설치할 수 있느냐 또는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느냐. 얘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럼 서류상 존재하는데 지점 만들 필요는 없죠. 그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근 임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출됐던 지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융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이고 외워야 될 것들은 잘 안 외워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틀리셔도 무방하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게 공부하시고. 개발관리론은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쭉 갈게요. 70페이지 가시면 개발관리론에서 일단 이용은 특별히 시험 문제 내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집약도. 그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 그래서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이었죠. 그래서 얘랑 동의어 되는 거 몇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맨날? 동의어. 누구랑 누구? 자본의 대체성. 또는 자본의 뭐 결합 비율. 또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 그리고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이런 것들이 누구와 동의어다? 집약도와 동의어다. 그럼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과 자본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고 결합 비율도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 3개는 외우고 계셔야 지대로 문제 풀리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맨날 뭐 적어놨어요? 집약도 옆에다 이거 써놨었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있더라 이게? 180페이지인가를 가보시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요약집. 180페이지 가시면 집약도 나와 있고 그 집약도에 내 글씨로 분명히 이걸 써놨어.
그래서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쓴 걸 내 걸로 만드셔야지. 그래서 책을 강의할 때 맨날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거 안 했어요. 시국태는 어차피 과정이라 특강집이라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중간에 요약집 이런 걸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날 기본서 갖고 수업하면 뭐 설명하면은 기본서 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놨어. 그럼 뭐라고 착각해. 내가 이걸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 공부를 안 해. 근데 실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 쓰고 또 외우고, 새로 쓰고 또 외우고, 새로 쓰고 또 외우고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모르니까 적는 거니까 적어 놓으시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적고, 잃어버리고 또 적고 계속 그러는 거죠.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도 또 나오겠죠, 이거? 그러면 그때도 또 적고 있겠지. 그러면서 또 외우고, 또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을 때, 즉 집약도가 높을 때를 뭐라 부르고? 집약적 토지용. 이거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어디? 도심의 토지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방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집약도가 어떨 때? 낮을 때. 그래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 쪽에서 이용합니다. 그러면 집약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지가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는 뭔가 두 개가 비슷해 보이니까 구별하실 필요 있죠. 집약한계는 이온 극대화가 될 때의 토지용 집약도로서 얘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바로 손실을 보는 건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만 감소한다고 그랬고, 이에 반해서 조방한계라는 건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용 집약도를 했고, 얘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할 때를 말해요.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이 하한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바로 손실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328번. 교통이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럼 이게 뜻하는 말은 뭐예요? 교통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기가 편해진 거예요. 그럼 외곽 지역이 개발되겠죠. 그럼 외곽의 집약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아니, 개발되면 건물이라도 하나 더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약도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 쪽은 건드린 적이 없지만 어디가 외곽 쪽이 개발되면서 외곽과 비교했을 때 도심 쪽의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죠. 외곽의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 집약도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합비율, 생산요소의 결합비율 또는 자본의 결합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고, 대체성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 동의어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집약도는 사실 개발관리론에서 언급은 하지만 이거는 지대론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이게. 그때 지대론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직주분리 현상은 도심에 있는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외곽에 두는 현상. 그래서 천안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직주분리. 그래서 얘는 누구랑 혼동하지 마자. 주거분리랑 혼동하지 마시자 그랬고, 공부할 건 원인하고 결과죠. 뒤섞어서 내니까 원인 결과 잘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는 이유와 외곽 살게 되면서 생기는 결과 구별하실 줄 아시면 되죠, 뭐. 그 다음 도시 스프롤 현상도 시험에 나왔던 거라 정리해드렸었고, 얘는 도시 외곽 지역의 난개발 현상을 말했었죠. 그래서 얘는 생기는 이유가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 도시가 팽창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특징에서 3가지. 첫 번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도심부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 이런 도시 스프롤이 발생하면 최유효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된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용에서는 시험 문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근데 관리는 무조건 하나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뭘 뜻하고 걔네들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가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생겼을 때 취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관리라고 정의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확정하는 활동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건물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건물 청소하는 위생관리나 설비를 유지하는 설비관리, 그 다음에 고장나면 고치는 보존관리, 그 다음에 보안관리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관리에 포함된다.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하는 거랬죠.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회계 관리하고 손익 관리하고 수지 관리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인력 관리도 어디 들어간다? 경제적 관리 들어간다. 법률적 관리는 법률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권리를 분석하고 조정하고 계약 체결하는 등의 계약 관리를 법률적 관리라고 불렀죠. 구별하시면 되고. 그 334번 인력 관리를 제외한 모든 계약 관리. 인력 관리는 어디로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적 관리로 포함됐으니까 그걸 제외한 모든 계약 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법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335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건 토지의 관리 중에 어디 들어간다? 기술적 관리. 그래서 그 토지의 경계 측량 문제가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기술적 관리라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4번에 있는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는 관리자의 업무 범위 가지고 나누는 거랬잖아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산관리는 자산가치의 증가를 목표로 수익성 증대를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을 포괄하는 가장 적극적 관리가 자산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정 부동산의 임대 활동이나 수지 활동을 관리해 주는 걸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 부르는 PM이라 불렀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소유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의 임대차를 관리하고 임대료를 대신 받아주고 부동산 자체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뭐란다? 부동산 관리. 얘는 남의 부동산 대신 운영해 주는 거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있는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에 대한 설비, 운영, 유지 보수만 하는 걸 시설 관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관리 범위가 가장 좁아서 소극적 형태의 관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관리의 3가지 방식은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 자가관리,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거, 위탁관리. 2개가 결합되는 게 혼합관리였고, 다른 거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찾아내기 별로 어렵진 않은데, 혼합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단점에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든 상관없이 관리자가 2명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진다로 아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장단점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럼 340번.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럼 전문성이 장점인 건 누구예요? 위탁관리였죠. 단점은 기밀유지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340번은 위탁관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341번과 342번이 같은 회차에 2개를 냈던 문제예요. 24회 때인가? 25회 때인가? 같은 회차에 2개 냈는데, 문제 낼 때 이걸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영역에 따른 분류,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를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문제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4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1번에 있는 위탁관리, 4번에 있는 자치관리, 자치관리는 자가관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니까. 5번에 있는 혼합관리는 뭐 설명한 거? 관리 방식.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럼 얘는 내용에 따른 분류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관리의 개념 설명한 거고. 그래서 한 문제에서 여러 개를 섞어 물어요. 1번부터 봅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전문적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를 최소화시키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 위탁관리의 장점. 2번째,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분류한다는 거. 3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그럼 얘는 어떤 측면? 법률적. 경영, 경제,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럼 어떤 개념을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정의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그럼 관리도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합 개념.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 4번, 자치관리 또는 다른 말로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 요원은 자기가 맨날 하던 일이잖아요. 관리 업무에 안일해지죠. 누가 감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5번,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했으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붙든 간 상관없이 관리자가 2명이라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게 단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342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시키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재무적 효율성이라 할 때 이 재무적인 건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는 경제적 관리. 이걸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뭐예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 자산 관리 속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누구로 말할 수 있고 경제적 관리, 관리 영역에 따라 말하면 자산 관리. 이걸 만약에 내가 직접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겼다 그러면 위탁 관리.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용어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1번은 어쨌든 틀렸고 2번 유지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킨다. 그럼 유지라고 안 하죠. 그럼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3번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주기 비용. 이 생애주기 비용이 우리 지난주에 했나?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첫 주에 했나 보다. 첫 주에.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그래서 왜 100년을 주기로 해서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건물에도. 그럼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얘가 조금 그 기능이 제대로 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노후화되니까 생애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물 관리에서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새 건물일 때는 관리비 들어야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죠.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요. 뭐만 있으면 돼? 신축 비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가 건물이 노후화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죠. 뭐는 안 들지만 신축 비용은 안 들지만 그러면 이와 같이 초기 투자비 이게 신축 비용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건물을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 새로 지어버릴 거냐 이걸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럼으로써 뭘 조절한다? 총 비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면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아껴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러면 그게 총 비용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분석하는 걸 뭐란다? 건물 관리에서 생애주기 비용 분석이라 불러요. 그럼 3번은 틀린 데가 딱히 없습니다. 4번과 5번은 4번에서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그럼 얘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뭐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되겠고 자산 관리로 봐야겠고 그 다음에 건물의 설비나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 시설 관리로 봐야 되니까 4번과 5번은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맞바꿔 놨죠. 요즘에는 하나 가지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341번에서 342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내용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한다? 섞어 물어요. 그런 것들 잘 챙기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개발부터 간평 쪽까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